오늘의 사연은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특수 임무를 받아 간첩으로 남한에 오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이번 사연을 통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은 간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족들도 전혀 모르고 죽어간 제 이야기를 익명이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려고 하니 참 떨리는데요. 저는 올해 23살이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와 체육에 재능이 있어서 학교에서 항상 두각을 나타냈죠. 16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저를 데려갔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말뿐이었죠. 강압적인 분위기, 당에서 나왔다는 말, 그리고 더 묻지 말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니 영광으로 알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저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대남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 병기가 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생과 사를 오가는 것 같았어요.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체력 단련은 기본이고 언어, 행동, 나만의 문화와 역사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익혀야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야동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어요. 40분 동안 영상을 보고 나면 교관이 질문을 했죠. 오늘 여자가 뭐 했어? 어떤 소리를 냈어?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면 체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임무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체력 훈련, 군사 훈련이야 이해가 간다고 해도 대체 제가 왜 이런 걸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또 다른 특별한 훈련은 암살 기술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순 없지만 식당의 젓가락으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는 게 교관의 설명이었어요. 손에 쥔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유사시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끌려와 목숨을 내놓고 남한에 가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제가 원하지도 않는 남자와 잘 수도 있어야 하고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니. 그렇게 했을 때 제게 주어지는 건 무엇인지 단 한마디 말도 없었고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벽한 간첩으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순수했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친구들과 학교에서 웃고 떠들던 제 모습은 이미 아득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드디어 남한행 날짜가 잡혔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임무는 방위산업체에 취직해 군사 기밀을 빼내는 것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국경을 넘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의 도움을 받아 저는 남조선, 아니 남한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한방위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대학원생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원하는 정보를 캐내야 하는 이중 스파이였죠. 매일이 고개 같았어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처럼 저와 함께 지내는 사람은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님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했기에 단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남한은 정말 놀랍도록 자유롭고 풍요로웠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거짓이긴 하나 회사에 취직한 평범한 남한의 직장인이 된 삶을 산다는 건 제 마음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았죠.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들, 밤늦게까지 술 한 잔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북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 이런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제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무에 대한 부담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이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첫 임무를 받은 지 6개월, 드디어 목표물과 접촉할 때가 왔습니다.
강준호 대령 35세. 주요 군사 기밀을 다루는 인물이었죠. 며칠간 그의 일과를 파악했어요. 주말 아침이면 언제나 집 근처 카페에 와서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기로 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옷차림도 골랐고요. 카페에 도착하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계속 되뇌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는 동안 저는 태연히 책을 읽는 척했어요. 타이밍을 노려 계산대로 향했죠. 그때 일부러 그와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당황한 듯 연기했어요.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 미소의 순간 얼어붙었어요. 예상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우연을 가장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군인이신가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말투가 묘하게 군인 같으셔서요. 그리고 제가 군사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방위산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화에 물꼬를 텄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임무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 씨의 따뜻함과 지성에 진심으로 끌렸어요. 어느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비를 만났어요. 준호 씨가 재빨리 우산을 폈고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됐죠.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매일 밤 북한의 지령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죠. 1개월 내 주요 군사 정보를 입수하라.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지내는 선배는 매일같이 제가 준호 씨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알아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알아가는 중이며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요. 저라는 여자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중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북한의 상관들이 저를 추궁하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였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마다 현실이 더 무서웠어요. 준호 씨와 데이트를 할 때면 더 괴로웠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어요. 서아야, 난 내가 정말 좋아.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 슬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북한에서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물었죠. 난 누구지? 북한의 간첩인가? 사랑에 빠진 여자인가? 제일 문제는 북에서 내려온 절 감시하는 조종자에게 성과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서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군. 조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준호 대령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곧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조종자가 불쑥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가족의 최근 사진이다. 그들의 안전은 내 성과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라. 사진 속 부모님과 동생의 야윈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필사적으로 정보를 캐내려 노력했어요. 준호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그의 무심한 한마디, 습관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 사회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늦은 밤 치맥을 즐기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새벽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어느 날 준호 씨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맥을 즐기며 불꽃놀이를 보는데 갑자기 준호 씨가 말했어요. 서아야, 난 내가 정말 좋아.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준호 씨의 품에 안겨 울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제 얼굴이 보였죠. 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다음 날 또다시 조종자를 만났어요. 이번엔 더 위협적이었죠. 시간이 없다. 이번 주까지 반드시 핵심 정보를 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처벌받게 될 거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에 숨어 울었죠.
준호 씨에 대한 사랑,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삶,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준호 씨가 제 정체를 알고 절 체포하는 꿈, 북한에서 가족들이 고문당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준호 씨도 제 상태를 눈치챘어요. 서아야, 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대답하고 싶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죠. 제 업무 진척이 늦어지니 이제는 선배 감시자는 준호 씨를 인질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내 손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고요. 준호 씨를 구하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준호 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를 배신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문을 열자 준호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서아야, 와줘서 고마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촛불, 꽃, 그리고 샴페인. 준호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서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기쁨,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제 반응을 기쁨의 눈물로 오해한 듯 했어요. 괜찮아, 서아야. 너무 놀랐지?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편으론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어요. 준호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을 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죠. 제 손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가 멈췄어요. 이러면 안 돼. 그때 제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북한의 조종자였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위험해질 것이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준호 씨가 위험해질 거란 생각에 저는 결국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파일 전송이 끝나갈 무렵 준호 씨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USB를 뽑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해놓았죠. 서아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준호 씨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준호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날 밤, 준호 씨의 품에 안겨 잠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준호 씨.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음 날, 숙소로 돌아오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조종자였죠. 북한으로 돌아올 것,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며칠 후, 회사 앞에 마중을 나온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죠. 서아야, 어머니께 언제 인사드리러 갈까? 널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 계획표라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날 좋아하실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오빠. 곧 약속을 잡아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걸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준호 씨에 대한 사랑,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새로 경험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난 누구지? 북한의 간첩인가?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인가? 다음 날 아침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퇴근 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그날 출근길은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회사 보안팀이었어요. 윤서아 씨, 잠깐 저희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켰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보안팀을 따라가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잘했냐며 파이팅하라는 상냥한 문자를 보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국정원 본부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간첩 훈련소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준호 씨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까지. 조사실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고 2명의 요원이 들어왔어요. 윤서아 씨, 당신의 정체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간첩이 된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의 활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윤서아 씨, 당신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당신이 간첩 훈련을 받던 시기에 이미 당신의 부모님은 영양실조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버텨왔는데 그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니. 동생은요? 제 동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있나요? 동생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사망을 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원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협조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를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했어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끊임없는 조사가 이어졌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조사를 모두 끝마치고 난 뒤 국정원의 배려로 저는 준호 씨와 잠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에요. 준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그동안 내가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순간에 내 걱정이 되는 내 자신이 어이가 없다. 그런데 나는 널 2번 다시 못 볼 것 같아. 그렇게 준호 씨는 까만 화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북한에도 제 가족은 없으니 이제 정말 혼자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몇 주 후 국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인정해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죠. 이제 저는 김서아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간첩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나라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살자. 탈북민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볼 때마다 제 과거의 잘못을 조금씩 씻어내는 것 같아요. 준호 씨와는 아직 연락하지 못했어요. 언젠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 준호 씨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실과 속죄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 제가 저지른 잘못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 삶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속죄의 길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 간첩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